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도경님, 신인규님 보러 지금 들어왔다고 되게 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정바세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래 국바세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인데요. 네. 이 적대적인 양당의 그런 기득권 체제를 좀 깨기 위해서는 좀 더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정바세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예. 자 최근에 보니까 4일인가요? 새로 출범한 초당적 국민 대책위 여기에 합류를 했던데 이거는 또 어떤 모임이고 어떤 움직임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름에서 이제 초당적인 국민대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양당의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당 정치가 이제 진영 정치, 또 감정 정치나 이런 줄서기 정치로 상당히 지금 정부의 무능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의 정당도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의 실패 속에서 정말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명확하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나라 걱정하시는 많은 정치인분들이 좀 모이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초당적 모임이네요. 여야 원외 인사 100여 명이 뭉쳤다.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지금 국익과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이 지금 당내 공간에서 잘 형성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한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부산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민들이나 또 상인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도 지금 여야가 뭐 단식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행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국민들의 민심을 좀 100% 대변하는 데에는 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자, 지금 초당적 국민 대책위도 오염수 방류 현안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뭐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에 관한 메시지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정치 활동도 앞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선은 지금 그 정부가 상당히 좀 소극적인 외교 그리고 국민과의 그 소통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고요. 또 여야는 지금 현재 선동 정치를 둘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한쪽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는데 이러한 좀 당리당략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좀 논점을 환기하고 논점을 좀 생산적인 논점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민심을 좀 그대로 대변하는 데에만 좀 집중할 것이고 뭐 다른 정치적 계획까지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이런 메시지 내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뭐 사실 당내에서 이견을 낸다는 것은 좀 부담인 건 사실인데요. 네.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제 소신적으로도 이것은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저는 그건 정치인의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목소리를 내볼 생각입니다. 자, 혹시 최근에 이 본격화되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창당 이런 쪽으로 이 모임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상당히 심각해서 국민의 민심만 대변하자라고 초당적인 국민대책위를 만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제3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시켜서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것은 저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다만 국민들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민심에 더 집중을 해야지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민심을 유도해 보겠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이 됐고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시점에 신 변호사 보기에 정부 여당 또 야당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저는 정부는 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에 한해서는 네.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 저는 사실 외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 환경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 네. 뭐 보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민들과 상인들의 재산권의 문제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도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는 오히려 그 입장을 유지 강화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시점에서 중심을 잡고 정말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정부 여당이 이런 국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선전선동이다, 괴담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도 야당. 다수당이고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무겁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한 견제를 요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 장애투쟁 이런 거는 저는 국민들이 환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KBS 수신료 관련한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했어요. 예, 방통위는 어제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여야 구도 속에서 2대1 구도 속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방통위에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거예요? 예,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따로 지금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즉시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런 결정도 좀 눈에 띄고요. 근데 TV 방송 수신료 징수 이 역사는 언제부터 계속된 건가요? 이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이제 한국전력이 KBS의 위탁을 받아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징수의 규모는 6,876억 원이고요. 징수 비용 등을 뺀 수신료 순수입은 약 6,200억 원입니다. KBS와 한전은 3년 단위로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했고요. 현재 계약은 내년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시행령이 바뀐다면 이제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사람들도 생기겠네요. 많아지겠네요. 뭐 그전에도 사실 뭐 그 KBS 측이나 한전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네. 수환기를 떼가라고 하면 이제 안 낼 수는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법이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KBS에 대해서 수신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약간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분리징수 폐지 의미가 어떤 겁니까? 이제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근데 분리징수가 곧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방송법 64조를 보면요. 네.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일반 국민들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수신료는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헌법재판소는 99년과 2008년 모두 수신료를 공영방송 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도 2016년도에 수신료 납부와 위탁 징수를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다만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면제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이나 KBS에 직접 요청을 하면 이제 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TV 수상기 없으면 뭐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아니면 그걸 내야 된다. 이 법은 그런 건데 자, 이제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면 곧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시행령이 공포가 되더라도요. 당장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는 어렵고요.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또 KBS 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개정안 의결되기 전에 한전에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전도 여러 방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서 배부하는 방안이나 또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 방식으로 뗄 수 있게 고지서를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KBS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KBS는 지난 6월에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공고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면서요.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 TV 수신료 징수 부분 뭐 공영방송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KBS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데 이제 KBS는 사실 그동안에 뭐 편향성 논란도 계속 있어 왔고요. 무엇보다도 방만 경영이 상당히 네. 좀 문제로 지적되어 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분리징수를 통하게 되면은 그 수신료가 상당히 좀 적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KBS는 좀 재정을 운영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강제동원 배상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피해자 유족 사인한테 공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 일단은 공탁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공탁이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또 수령을 거부할 때 네. 이제 그 변제자가 하는 것을 공탁이라고 법원에다가 하는 건데요. 현재 그 유가족 15명 중에 이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4명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가 법원에 공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외교부는 이제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시작 이후에도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고 말했는데요. 공탁 절차 개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정부는 공탁 절차 시작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고 접수와 심사를 거치면은 관할 공탁소에서 이제 판결금을 관리하게 되는 이제 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명에 대한 공탁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예, 법원도 이제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들은 이제 4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제3자 이제 재단의 전날 공탁 신청에 대해서 사유가 없다라고 네. 판단해서 불수리 결정을 내린 건데요. 아하.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이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이 반영된 그런 결정입니다. 또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가 됐고요. 네. 전주지법에 접수된 공탁건에 대해서도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신청한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이와 함께 어제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역시 정부가 게시한 배상금 공탁에 대해서 불수리 처리하면서 모든 배상금 공탁 절차가 법원에 의해서 막히게 된 셈입니다. 자, 앞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 뭐 변제 공탁 쉽지 않다 의사에 반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외교부는 제3자 변제 공탁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또 했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좀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교부의 공탁 신청이 법원에서 이제 퇴짜를 맞은 그런 셈이거든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이 제3자 변제라는 것이 법의 요건에 의할 때 채권자의 동의가 이제 없이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게 변제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공탁을 통해 가지고 변제자로서 지금 정부가 해당되느냐라는 그 요건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공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사법부에서 인정한 재판의 결과를 정부가 무시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공탁에 대해서도 불가능한데 이거를 왜 밀어붙이느냐라고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교부가 빠르게 제3자 변제안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 공탁한다는 게 이제 법원에 맡겨두고 피해자 또 유족들이 찾아가라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무리를 좀 빨리 배상 절차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그 재단이 이제 공탁 절차를 밟으면요, 이제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제 채무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 논란을 좀 해소하고 싶은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공탁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피해자 측은 공탁 무효 소송도 지금 예고한 바가 있는데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공탁에 대해서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피해자 측은 공탁 무효 소송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상당히 이런 법적인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지난 3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인데 자,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일본하고 좀 관계 개선에 하는 게 정부의 아마 어떤 앞으로 목적이었는 것 같은데 이 공탁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요. 네. 당시에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시한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이 공탁이 민법상 요건이 안 된다. 네, 다 이런 그렇게 요건이다. 얘기했어요. 변호사들도 얘기했고 저도 이거 어떻게 그렇게. 공탁이 되나. 왜냐하면 공탁이라는 것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현실화됐기 때문에 전 앞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던 그런 외교 전략에서는 큰 틀에서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킹스맨 신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